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도 한국에 머리 숙여야 했다. 2. 김정은 충격 발언. 3. 바이든의 충격적인 발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한국 무기가 큰 인기를 끌며 폴란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러 국가와의 새로운 무기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잠수함 도입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잠수함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잠수함 도입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지며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호주 잠수함 초기분을 본인들이 건조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현재 스웨덴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한 배수량 3,000톤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척의 잠수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취역해왔기에 2030년대 초에 수명이 끝날 예정인데요. 이에 호주는 2014년부터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4개국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트핀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제안한 프랑스의 라발 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소트핀 바라쿠다급은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핵잠수함인 바라쿠다급의 재래식 추진 버전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프랑스 잠수함이 선정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호주 국방부와 프랑스 나발 그룹과의 정식 계약은 2019년 2월이 되어서야 체결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추후 건조할 잠수함의 척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논란 끝에 결국 프랑스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재래식 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혔던 호주가 핵잠수함으로 방향을 바꾸며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인데요. 호주, 영국, 미국의 앞글자를 딴 오쿠스라는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출범하며 호주가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크게 반발했지만 든든한 동맹국을 만난 호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호주는 미국에서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최소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쿠스 당사자들은 핵잠수함의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한편 호주의 조선함은 콜린스급 사업의 오랜 지연, 수상 전투함의 건조 지연 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프랑스의 지원으로 건조하려던 잠수함도 제때 건조될지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호주는 콜린스급 6척의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번 핵잠수함 사업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복잡한 핵잠수함의 구조 때문에 제대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 업체들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때까지 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00톤급의 잠수함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는 우리나라였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호주에게 잠수함 인도까지 남은 7년 안에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반 첨단 재래식 잠수함 7척을 건조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파기당했던 프랑스도 제안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오쿠스에게 등을 찔렸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던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 해군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 4척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호주는 날아가는 콜린스급을 고쳐 쓰느냐,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일부 도입해서 핵잠수함이 배치될 때까지 쓰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호주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외신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도입할 잠수함의 초기분을 자신들이 건조하고 호주가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호주가 받아들일 경우 최소한 초기 물량만큼은 호주가 목표하는 2030년대 초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여러 차례 미국 잠수함 건조 업체들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비용 및 일정이 추가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현재 호주는 미국 측의 제안과 우리나라의 제안, 그리고 프랑스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번 호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조선 사업 전반에 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나 LNG선 설비 기술은 단연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보여줘도 못 따라올 정도라고 하죠. 현대산모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LNG 운반선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 엑스트럼포트 테크니가스가 갖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단연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같은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3사만이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공 기술 덕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수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영업을 가능하게 한 주역도 바로 LNG 운반선인데요. 그로 인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일감절벽을 우려하던 조선업계가 다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언론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더불어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핵심 기지인 영암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앞서 주문된 선박들이 진수된 뒤 그 빈자리를 최근 집중적으로 수주한 LNG 운반선들이 속속 채우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영암조선소가 2026년 일감까지 이미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건조되고 있는 LNG 운반선의 올라 선박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도 보도했는데요. 그리스의 알파가스사가 주문한 세 척의 LNG 운반선 가운데 첫 번째로 건조되는 선박이 올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내년 4월 진수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으로 주요 화물창 건조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초저온 액체 저장을 위한 피막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선박이 오르는 과정을 세세하게 전했는데요. 도크와 선박을 연결하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화물창 내부로 들어섰으며 선박 내부와 통하는 통로 입구에서 에어컨을 통해 옷과 신발에 묻는 흙먼지들을 모두 털어낸 뒤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하 192도 이하의 액체 상태인 LNG가 실려야 하는 화물창이만큼 건조 단계에서부터 내부 오염을 막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들어서자 흡사 대형 빌딩의 건설 현장에 들어선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바닥만 1200로 약 360평에 달하며 높이는 아파트 10층 수준인 약 30m라고 하니 그 표현이 이해됩니다. 이곳 화물창에만 5만여 톤의 LNG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이러한 규모의 화물창 3기를 탑재할 것이며 폭이 좁은 선수엔 소형 화물창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화물창을 탑재하는 선박의 LNG 운반량은 무려 17만 4천 톤에 달합니다. 현장을 안내한 현대산모중공업 책임자는 극저온 상태에서 액화 보관된 LNG가 끊임없이 기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하 196도 이하를 버릴 수 있는 초고성능 후판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주름판으로 가장 바깥을 감싸고 방열 우레탄 폼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바로 이 감싸는 작업에 경쟁국은 쫓아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LNG 수송을 위해 필수적인 화물창을 GTT의 설계대로 제작한다고 해도 시공 능력에서 경쟁국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책임자는 현대산모중공업의 핵심은 용접 기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산모중공업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화물창 전체 이음매가 동일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용접 작업 전체를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숙련된 작업자가 투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는 자동화되어 자동화 용접 설비가 화물창 벽면을 따라 이동해가며 용접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이 작업을 맡은 뒤로는 선박 건조 기간도 짧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보냄이 잘 돼야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 양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송도 할 수 있다며, 보냉 작업은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뿐 아니라 선박 본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한 척당 10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국형 화물창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과 건조 비용 감소에 따른 수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에 많은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울릉공항에 이어 제2의 불치망모가 될 백령공항 건설 계획이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백령공항을 통해 중국이 야금야금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서해의 주도권을 되찾음과 동시에 북한의 목덜미에 비수를 꽂힐 대북 전진기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백령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 장의 위성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전에 못 보던 방파제가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령도의 비밀리에 배치되었던 무기가 북한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평양까지 한 1분이면 도달 가능해 김정은이 직접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지켜낼 거점이 완성될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 백령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지난 27일 백령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백령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선 백령도의 민 분경령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2,018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2026년에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존 백령도 주민들은 섬을 빠져나오기 위선 100길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큰 불편을 겪어왔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인데도 교통 문제 때문에 연 방문객이 4만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번 공항 건설을 통해 김포공항까지 1시간으로 나아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서 천혜의 자연을 가진 백령도가 제주도를 이을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령공항에 붙은 또 다른 목적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바로 민군복합공항이라는 점인데요. 백령도에 건설될 공항은 민간 공항임과 동시에 우리 공군의 군사기지를 견하게 될 예정입니다. 굳이 백령도에 군사기지를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섬의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백령도는 대한민국의 최서단이자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서울에서 201km 떨어져 있는 섬이지만 평양은 불과 146km, 중국 산동 반도는 180km, 압록강 하구로부터는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유엔과 미국이 대공산권 거점으로 군을 주둔해 왔었고, 오늘날에는 해병대 6여단과 공군부대가 주둔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이 있다고 해도 방공포와 레이더만 있을 뿐 제대로 된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지금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래사장인 사골해변을 천연활주로로 사용했었죠. 당시엔 사공해변이 단단해 대형 수송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현재는 갯벌화가 진행되어 다시 활주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선을 넘은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중국의 서해 침범이 극심해지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백령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백령도는 중국 화북 함대가 서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틀어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백령도에 대한 군사적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 역시 알고 있기에 백령도에 지대한 미사일 하푼을 배치해 여차하면 북한과 중국 해군을 날려버릴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지대함 하푼 미사일 배치는 우리 군의 기밀 사항이었는데 북한에서 백령도를 대상으로 한 타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백령도에 하푼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항 건설을 통해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를 서해로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공항이 완성되고 현재 개발 중인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KF-21을 배치한다면
평양 타격까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들이 봉포에 숨어들기도 전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이 목에 가시가 걸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보다 어떤 면에선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백령도 앞바다를 침범해오던 북한과 중국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군함이 백령도에서 불과 40km 앞까지 접근했던 것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중국 항공모함이 한국 영해 70해리 앞까지 밀고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게다가 11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핵잠수함이 서해 앞바다에 출몰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군이 중국 핵잠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면 위로 부상해 노골적으로 잠수함 위치를 노출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중국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경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백령도 바로 앞바다로 접근해 왔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이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자 북한군이 우리 함정을 향해 방사포 열발로 위협 사격을 가했었습니다. 이후 북한 청참모부는 남조선 해군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었죠. 북군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백령도 바로 앞에 위치한 북한의 창린도에 김정은이 직접 방문해 NLL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계속되는 도발이야말로 백령도에 시급히 공항을 건설해야 할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백령공항의 건설비는 울릉공항의 14정도로 길이 1200m에 폭 30m 규모의 활주로에 여객터미널 등 공항 시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민항기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용될 예정이지만 활주로의 길이가 전투기와 수송기가 이착륙하기에도 충분하기에 공군 작전 범위 확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백령공항과 함께 전남 흑산도의 흑산공항 건설도 본격적인 물살을 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계획이지만 예정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미루어지고 있던 흑산공항 계획인데요. 환경부에서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인 국립공원의 해제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길이 1200m 폭 30m의 백령공항과 같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백령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군 복합공항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 측에서는 다른 어떤 공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흑산공항입니다. 한반도 황금어장을 거덜내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흑산도 일대이기 때문인데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태풍이 발효되면 흑산 가거도에 중국 어선 500척 정도가 한꺼번에 피항을 하고 있다. 불법 조업의 30% 이상이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자원 훼손과 고갈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경 측은 흑산도의 공항과 함께 해경 전진기지가 구축하고 해상 감시를 위한 항공기들 역시 배치하여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체적 해상 경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경의 CN-235 초계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운영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이즈 순찰과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흑산공항을 통해 순찰 시간과 범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근래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 항모전단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첨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타고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어 능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백령도를 비롯한 요충지에 있는 섬들을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의 일대에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필리핀 사진작가 에즈라 아카얀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이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7개 암초의 모습을 촬영해 SNS를 통해 공개했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이미 인공섬의 부두와 레이더, 공항, 군사캠프 및 대형 항공기 경납고 등 군사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섬 중 한 곳에선 중국의 3세대 조기 경무기 KJ-500H가 급유 중인 모습이 포착되면서 중국이 인공섬 기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에도 인공섬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을 통해 서해를 지배하며 불법 조업을 한강 하구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서해와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둘이 손을 잡고 서해 장악을 위해 협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바다까지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화력투사 수단이 필요한데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을 통해 백령도, 가거도, 독도, 울릉도 등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채끝단에 위치한 주요 섬 10곳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두었는데요. 모두 북한, 중국, 일본의 영해와 가까운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섬들입니다. 예전부터 이 섬들을 군사기지와 시케오리 영해의 자주권을 지켜내자는 말이 많았었는데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로 이어지는 민군복합공항 건설로 영해를 지켜낼 든든한 방위망이 완성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평화헌법을 사실상 폐지하더니 한국의 허락 없이 한반도를 공격하겠다고 한대요. 독도에서 진행된 독도방어훈련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해상 자위대와 중국 해군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역이 남해 부근이라 우리 앞마당에서 남해 집회들이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선 해군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공군 전력이 멀리까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작전 범위를 확보해야 하기에 도서지역 군사공항 구축이 재촉받고 있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절대방위선 구축을 통해 그 누구도 한반도를 넘볼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게 협력하겠다던 미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쳐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바이든 정부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고 이는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은 원전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에게 다 퍼준 적이 있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만 물잡고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문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법으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던 미국. 최근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 업체는 한국에게 특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자사 기술이 쓰였다며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해당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 부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사우디로의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로 금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6에서 9 GW 규모의 가압 경수로 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설계 피드는 작년 6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해 최종 수주 또한 미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문석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위 사업과는 별도로 10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2주 내로 한국과 수주 의향서를 체결하려 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특허 소송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8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과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 6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찾은바 했습니다. 한수원 등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신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가대에 현재 나온 발주 물량을 다 가져가고 한국 측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필리핀 등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라고 해 한수원 측이 물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자체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물밑에서 문제 삼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특허 분쟁으로 끌어가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가 직접 방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음은 여러 정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의회는 초당적 지지 속의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며 4년간 원전 사업자에게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로 독자적인 수출을 원하지만 다시 원전 산업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자로를 재수출할 경우 미국과 수입국 간 원자력 협정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기술 사용 계약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게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최소화하면서 대학의 전문학과가 폐지되고 연구비가 삭감되자 원자력 산업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버티다 못해 2005년 매각을 추진했죠. 자신의 목값을 18억 달러로 책정한 뒤 영국, 한국 부산중공업, 일본 등의 매각을 타진했는데 도시바는 황당하게도 그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연간 영업이익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습니다. 10여 개의 해외 업체가 참여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 2개사로 압축됐죠.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거론났을 때 중국 언론들은 기술 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의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기술 이전 양해 각서를 교환하면서 향후 20년간 중국에 더 많은 원전 건설 기술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혔을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게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비밀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의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년간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경험상 남에게 설계도나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이래서 2년 안에 자신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중국 내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 초가 되어서야 4기 모두에 대한 상업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첨 단위라 자랑했던 원전 모델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 장치 부족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급성장하는 중국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늘려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로부터도 원전 기술을 흡수하며 미국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자체 원전 건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기술을 모조리 제공해주며 이런 사태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어 약 7조 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멜트다운이 발생한 원자로 3기 중 2기는 도시바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후 도시바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2015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몰락했죠.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 초 캐나다 상호편드 브룩필드에 다시 팔렸지만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은 거의 다 상실돼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 보글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두산중공업이 원전 3, 4호기의 원자로기와 증기 발생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수주했던 원전에도 두산중공업의 원자로가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증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적용되는데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종합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 벳델사는 약 3조 원 정도를 뜯어갔죠. 원전 증기 터빈은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바에게 하청을 주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원전에서도 미국 측은 도시바와 원전 협력량의 각서를 맺었고 한국에게는 자체 수출을 하지 말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원전을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의 APR 1400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프랑스 아레바의 EPR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56개월로 해외 경쟁 모델 대비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공기를 지키는 곳도 한국뿐입니다. UAE에서 진행된 원전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 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리 1호기의 설비 용량에 비해 2배가 넘는 1400메가와트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 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 4종의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무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반면 프랑스는 3세대 원전 EPR을 핀란드에 적용하려 했으나 각종 문제에 노출돼 10년 가까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 국제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세대 원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APR 1400에 대해 2019년 설계 인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15년간 미국 내에서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였고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그만큼 미국 스스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또한 2017년 한국에 인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게는 하청 정도의 수준을 원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